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창 이런저런 남자들 만나고 연애하고 다닐 때 저희 엄마가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싫으면 헤어지는데 결혼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만 마음에 들면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때 제가 엄청 그 말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연애할 때는 같이 살 거 아니니까 이것저것 다 참아주지 않겠어? 결혼이야말로 하나라도 아니면은 바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니? 살아봐라, 그게 되나? 그리고 결혼까지 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으면 그 한 가지 장점 때문에 99가지 단점이 안 보여. 그게 사람이야. 아주 지독한 허점이지. 사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저희 아빠 탓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저희 아빠가 그야말로 99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참 착하다는 한 가지 장점 때문에 계속 엄마랑 살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제 결혼 조건은 실상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번잡스럽지 않은 거요. 저희 집이 그 어렵다는 1년에 제사 50번 넘게 지내는 집입니다. 제가 장녀라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사를 지긋지긋하게 챙겼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장남도 아닙니다. 그 많은 제사에 질려 아빠의 형, 즉 제 큰아버님은 마누라 도망갈까봐 결혼 2년 만에 훌쩍 해외로 이민을 가버리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장남이 한국 땅을 떠나 산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할머니는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다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돌아가셨어요. 이민 간 지 1년 만에 혼자 돌아와 장례만 치른 큰아버지는 자기는 종교도 생겼고 더 이상 제사 같은 거 치를 필요 없다고 딱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빠 집이 무슨 문중에 속해 있는, 여튼 돌아가신 할머니 외에 잔소리할 어른이 좌우로 한다스 있는 그런 집이었던 거죠. 외국으로 내뺀 장손을 들들 볶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차남인 아빠와 엄마를 들들 볶아댄 겁니다. 조상님 뵐 낯 없다느니 제사만 잘 지내주면 문중 땅중 일부를 명의 변경해주겠다느니 저희 엄마 아빠 귀가 팔락거릴 소리를 끝없이 한 결과 홀린 듯 첫 제사상을 엄마가 거하게 차려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제사상을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는데 일생을 바쳤고 저는 그 일을 돕느라 어린 나이에도 눈 감고 전 뒤집는 신공을 발휘할 정도가 된 거죠. 오죽하면 어린 제가 일기장에 쓴 소원이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얼른 다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쓴 거였다니까요. 어린 마음에 조상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 모르고 이렇게 힘들게 상차리게 하는 조상들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일기장을 보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엄마를 학교로 초출하신 적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기 검사를 할 때였고 조금만 아이가 이상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부모 호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머뭇머뭇 선생님한테 간 엄마에게 선생님은 대체 제사가 몇 번이나 있길래 아이가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쓰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하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악에 바쳐서 일기장에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처럼 휘갈겼으니 선생님으로서는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셨을 겁니다. 그날 저희 엄마가 한 대답은 이후 몇 년간 학교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대답이 되었습니다. 총 59번이요. 네? 59번이요? 아니, 제사를 59번을 지내신다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이면 한 달이 4주라고 치면 1년이 48주에서 50주밖에 안 될 텐데 제사가 그렇게 많으면 대체 안 지내시는 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매주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제 일기장을 보고 당황해 하셨던 저희 선생님은 나중에는 그런 저희 집 상황에 더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대답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집 있다던데 소문 들었어?
하고 되묻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죠. 야야, 나 예전에 진짜 이상한 집 얘기 하나 들은 거 있어. 나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애 중에 세상에 매주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었대. 거의 60번에 달하는 제사상을 다 차렸다고 하더라. 미친 거 아니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지, 미쳤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집 애가 글쎄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도왔는지 저는 눈 감고도 부친대. 아유, 전뿐이야? 과일 쌓는 건 거의 미장 달인 벽돌 쌓는 거보다 더 잘해. 기막히게 수평 맞춰서 산처럼 쌓는다니까. 진짜? 너 봤어? 누군지 알아? 알지. 아주 잘 알지. 네 눈앞에 있잖아. 그 집 딸. 여기 나.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결혼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시부모님이 참견하셔도 되고 다 괜찮은데 제사 없는 집, 그리고 번거롭지 않은 집, 무조건 그런 집에 시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얘기한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괜찮은데 단 하나, 제사 안 지내고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는 집이라면 저는 결혼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단촐하게만 살 수 있다면 천에 고하여도 좋았습니다. 형제간의 불화가 커서 척을 지고 사는 사람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기름 냄새가 집에서 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사람이 무언가 바라면 그래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봐요. 회사 다닐 때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정말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뭐랄까, 인간관계가 좁다기보다는 그냥 세상과 별로 교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풀뿌리 사이 풀뿌리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오죽하면 저한테 소개해줬던 회사 사람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친한 거 아니야. 나도 중국으로 여행 갔다가 그냥 우연히 같은 숙소에 묵으면서 알게 됐는데 한두 번 만나서 밥 먹으니까 사람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원래 술 몇 번 마시면 잘하는 사이 돼. 사람 괜찮아. 만나봐. 그리고 단촐하니 본인한테만 집중할 사람이 좋다며. 내가 볼 때는 딱 그럴 사람이야.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당황하긴 했어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누구 소개해주지 그런 식으로 오며 가며 만난 사람을 소개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동료 말은 돈도 적당히 잘 쓰는 것 같고 남자가 과묵하고 늘 혼자 사색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 보였대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때로 몰려다니면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거나 연애하거나 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 얽히는 동안에도 홀로 관망하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니 한번 속는 셈 치고 만나보기나 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소개팅이라는 게 만나서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날 먹은 거 각자 계산하고 집으로 오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나가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처음부터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나고 나니 일단 말없이 과묵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교성이 없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문을 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는 또 제대로 잘 하더라고요. 다만 그 외의 관계에 일절 관심이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딱 할 말만 하는 군더기 없는 성격이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가족 관계도 몹시 단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따로 나와 사느라 부모님과도 교류가 크게 없고 친구도 그다지 많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했고요. 뭔가 저한테만 집중해주고 기타 다른 번잡스러운 상황 만들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그 조건이랑 너무 부합이 된 거죠. 회사 동료가 나름 잘 어울리는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평범한 회사를 다니기는 했는데 단 하나 좀 마음에 걸리던 게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연락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자주 만나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정식으로 만나게 되면 저한테 집중할 거라고요. 그동안 너무 출장을 많이 다녀서 당분간은 제가 안 간다고 해도 아마 그러라고 할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래도 꼭 가야 할 때는 짧게, 될 수 있으면 짧게 갔다 올게요. 사실 그것도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출장도, 그의 성격도, 결혼할 때 크게 신경 쓸 만한 요소는 안 되었던 거죠. 저희는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스몰 웨딩 하자고 해서 양쪽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 일부만 모시고 간단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 시부모님도 상견례 전에 딱 한 번 만나고 결혼식장에서 본 이후에 결혼생활 4년 동안 시부모님 얼굴 본 게 2번이 안 돼요.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 한 번씩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다 큰 자식은 무소식이 이소식이야. 가끔 전화 드리잖아. 자식은 독립해서 살면 그냥 자기 인생 잘 꾸리면서 사는 거, 그게 좋은 거야. 그래도 우리처럼 이 정도로 안 찾아가는 집 없는데. 남들도 다 귀찮아 하잖아. 가기 싫어하는 거 안 가는 건데 뭐. 그리고 당신도 번잡스럽게 이것저것 하는 거 싫다고 그랬었잖아. 딱 좋은데 뭐.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우물우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독립된 자식들이 자꾸만 부모 찾아가는 거 자기는 별로라며 진짜 시댁의 발걸음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우길 수도 없었던 것이 시부모님도 똑같았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시는 법이 없어서 안부 전화 드리면 얼른 끊으려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저랑은 안부라도 묻지 제가 남편 바꿔드린다고 하면 됐다면서 먼저 확 전화를 끊어버리곤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무인도에서 고립돼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였죠. 회사 생활도 나름 오래 하고 성격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은 남편은 그렇다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출장이라고 며칠씩 자리를 비웠지만 그 외에는 진짜 집에만 꼼짝없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취미생활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냐고 오히려 권유를 할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술도 안 마시고 다른 집 남편들이 좋아한다는 게임도 안 하고 정말 회사와 집 그리고 출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좋아하지 않아서 어디 가는 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사람 많은 쇼핑몰 이런데 정말 싫어하고 신혼여행도 비행기 타는 거 자기 출장만으로도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비행기 절대 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기차 타고 지방도시 2군데 순회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것만 제외하면 사실 너무나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냈고 늘 다정하게 굴었으니까요. 그리고 연봉도 꽤 잘 받는지 매년 조금씩 인상된 생활비를 제게 갖다 주었습니다.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고 제가 살림만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자기는 별로라고 여자들 몰려다니면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것만큼 자기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 없다며 그것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수다 떠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남편의 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쇼핑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뭔가 물건을 사려면 항상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 혼자 얼른 가서 사와야 되는 것만 좀 불편했죠. 그런데 요즘에 진짜 배달 잘 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열흘 내내, 아니 보름 가까이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외식도 싫어해서 항상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습니다. 거참, 아무리 제가 번잡스러운 거 싫고 이런 거 저런 거 챙기는 사람 싫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저희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이 갖는 걸 좀 미뤘을 뿐 저희 둘은 서로 큰 불만 없이 다정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조금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친구 한 번 안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불쑥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 남편을 알고 지낸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너무 놀라서 당신한테 친구가 있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을 정도였다니까요. 저희 아무리 스몰 웨딩을 했다지만 그래도 저는 제일 친한 친구 2명은 결혼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친구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조차 없이 진짜 딱 가족만 결혼식에 참석한 거 보고 나중에 제 하객들이 걱정을 했을 정도였어요. 저렇게 인간관계가 좁으면 뭔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몇 개 좀 까다롭고 이상한 구석이 있기는 해도 딱히 거슬리거나 사람 귀함하게 만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대신 정말 사람 많은 거,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한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성격일 뿐인 거죠. 그 정도로 인간관계 좁고 폐쇄적인 사람이 갑자기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밤에 나가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얼굴을 싹 싸늘하게 굳힌 채로 그 정도 친구는 아니라고 그냥 잠깐 나가서 얘기만 하고 들어오겠다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2시가 다 됐을 무렵 살짝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짓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뭔가 좋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애매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 인간관계라는 걸 하고는 사는구나 라는 안도감에서 오는 좋은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대체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나라는 궁금증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그런 식으로 친구를 만나고 들어와서는 또 한동안 친구의 친자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뿐이었나 보다 하고 저도 무심하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친구 만나고 들어온 지 2달 정도 지났나? 어디선가 오는 전화를 받더니 또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근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서워? 아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리고 오늘은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동창회처럼 좀 여러 명 만나는 날이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내가 오늘은 꼭 가서 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일단 나 좀 다녀올게. 당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표정이 안 좋아서. 아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오늘 늦을지도 몰라. 먼저 자. 남편은 또 그렇게 저한테 별다른 말 없이 후다닥 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냐는 말에 딱히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지만 그냥 남편을 믿고 무슨 일인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런, 식탁 위에 남편의 지갑이 놓여있는 겁니다. 제 남편, 남들 다 쓰는 핸드폰 페이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희한하게 사람이 엄청 아날로그여서 카드도 제 명의로 된 걸 받아서 쓰고 핸드폰도 제 이름으로 개통해서 씁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몇 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머쓱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이런 종류의 기계가 나는 별로 안 친했어. 그래서 사실 전화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일하려면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개인정보 주고서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다 드러나서 사는 게 참 싫어. 아유, 그래도 세상이 변했는데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에이, 차츰할게. 이게 그냥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뭔가 공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유난히 결벽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디지털, 개인정보 이런 거에 결벽증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라. 나도 얼른 극복하도록 해볼 테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나 좀 도와줘. 그래도 당수인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 사실 그 전까지는 엄마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해서 쓰고 그랬거든. 아우, 핸드폰 정도는 본인이 해. 그래야 페이 같은 것도 쓰지. 그거 다 귀찮다니까. 내가 저기 꼬박꼬박 핸드폰 요금은 줄게. 그냥 당신 이름으로 폰 하나 더 개통해서 내가 그거 쓰면 안 돼? 그럼 몇 번의 투닥임 끝에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해서 그걸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 친구들은 오히려 제 남편이 신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내가 자기 뒷조사하는 거 싫어서 어떻게 하든 그런 거 숨기는데 네 남편은 숨길 게 없나 보다라며 부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니 또 귀가 펄럭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또 그게 나름 괜찮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카드도 핸드폰도 다 제 명의로 된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갑도 없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 나눠내야 할 텐데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돈까지 없으면 너무나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지갑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이 쓰는 핸드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개통할 때 위치 추적, 장소 공유 이런 어플을 하나 깔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서 5 정거장쯤 떨어진 곳에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얼른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조금 두근거리기는 했어요. 결혼식 때도 못 만난 남편 친구들한테 처음 인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 번거로운 와중에도 얼굴에 뭔가 찍어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남편의 위치가 찍혀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동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외국어가 가득한 간판들이 있었고 불도 거의 켜지지 않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딱 골목 하나를 두고 너무 음산하고 무서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니, 무슨 동창회를 이렇게 음침한 데서 해? 세상에,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어느 한 구석 약간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서로 얘기를 나누는 6, 7명 정도 되는 남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중간중간 남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 특이해서 동명이인일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철박이 이 새끼 다 조지고 오는 모양인데? 우리 철박이가 한번 빡 돌면 빡처리가 돼요. 그 자식들이 괜시리 나와 발이 찝쩍거렸다가 오늘 다 저승길 예약인 거지 뭐. 그래도 우리 철박이 결혼 생활이 좋은지 사람이 유해졌어. 아, 진짜 빡치니까 그 얘기 하지도 마. 아, 미친놈. 필요해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가 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그냥. 야, 네가 가만 안 둘 거면 어쩔 건데 뭐 어디 세컨드라도 하시게요. 어쩌나 우리 로라. 로라의 순정을 철박이가 철박철박 밟아버렸네. 야, 이 미친놈아. 너 말 다 했어? 뭔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남편 얘기인 것 같았는데 전혀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 가게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일단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사인이 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본 가게 안에는 온몸에 있는 대로 울긋불긋한 그림이 그려진 남녀 5명이 모여 앉아 담배도 아닌 이상한 연초를 피우면서 마작 비슷한 걸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돈이 뭉치 돈으로 쌓여 있었고요. 제가 다가가자 거기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뭐야 이거, 야, 외부인 들어왔잖아. 너 일 똑바로 안 해? 그러자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은 아직 덩치가 곰처럼 큰 한 남자였습니다. 뭐야? 외부인이 어떻게 여길 들어와? 앞에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한번 죽어볼래? 죄송합니다. 지금 문 점검하는 중이어서 잠깐 열었는데 그새 들어온 모양이에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아줌마가 가만 보니 여기 올 양반이 아닌데. 뭐야 아줌마? 아, 죄송해요. 저는 제 남편한테 뭘 좀 전해주러 왔는데 남편 이름이 들려서.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봐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남편? 혹시 철박이? 당신 철박이 마누라야? 네, 부철박 씨가 제 남편. 와, 이 자식 진짜 하다 자기 마누라까지 데리고 와? 얘 완전 정신 빠졌네. 아닌 것 같은데. 저 얼굴 봐라.
저게 알고 온 얼굴이냐? 우리 철박이 와이프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어? 걔라니까, 철박이가 애들 담글 때 꼬랭지 달고 오는 거 봤어? 빼박 모르고 온 얼굴이지. 그나저나 철박이 알면 난리 난다. 우리까지 없애버린다고 펄펄 뛸걸? 아, 왜? 이참에 그냥 다 까발리고. 야, 닥쳐라. 철박이가 세운 계획 엎으면 너라고 해도 용서 안 할걸? 아줌마, 우리 철박이가 뭔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일 좀 보러 갔는데 아줌마가 여기 있는 거 알면 아마 되게 빡칠 거예요. 우리도 다치고 뭐 아줌마도 다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제 남편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함께 있을 만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평 갈라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규정 짓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은 태어났으면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게 든 생각은 이거 하나였어요. 우리 남편이 왜 저런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알지? 너무나 안 어울리잖아.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나 봐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여자 하나가 갑자기 피식 웃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아줌마, 왜 남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아줌마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아줌마가 알고 있는 남편이 그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이야, 우리 철박이가 이런 순진한 모습에 반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구나? 그러자 남자 하나가 배실배실 웃으면서 저한테 시비 걸던 여자를 말리더라고요. 야, 너 철박이가 알면 혼나. 아줌마, 철박이 지가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다시 가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한테는 아줌마 왔다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래봐야 아줌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괜히 그 자식 승질내고 화내면 우리도 피곤해. 피차 피곤해서 서로 힘들어지니까 오늘 아줌마는 여기 온 적이 없고 우리는 아줌마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줌마는 오늘 일을 이 시간부로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 약속해주면 보내주고 뭐 아니면 뭐 저 뒤에 창고 구경 좀 하다 가시던가.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창고 구경을 하고 가라는 얘기가 정말 구경하고 가라는 얘기처럼 안 들렸거든요. 그곳에 얼마나 제가 머물러 있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비아냥거렸던 여자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탁 잡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알았으면 얼른 가. 내가 아줌마한테 아주 나쁜 짓 꾸미고 싶어지기 전에.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면서 호루라기 소리인지 무슨 피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앞에서 남편 얘기를 이죽거리며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탁자 앞에 있던 돈을 쓸어 담아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한테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거기 그러고 있다가 뼈도 못 추려. 일단 튀라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손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얼른 남편의 지갑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가게 근처 어두운 지붕 아래에 있는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빨리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부는 피리 소리처럼 슬그머니 이어지던 소리가 잦아들자 곧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켜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골목 순찰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죄 지은 건 없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더욱 그늘진 곳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얼마나 거기 그러고 있었을까? 경찰차가 지나가고 약한 피리 소리가 다시 어두운 골목에 퍼지자 곧 다시 시끌시끌한 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뭔가 단속을 피하라고 사인을 주면 우르르 몸을 숨겼다가
단소 끝났다는 신호를 받고 다시 판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멍하게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 앞으로 남편이 껄렁껄렁하게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다 보니 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분명 남편인데 남편 같지가 않았습니다. 뭔가가 제 남편을 잡아먹어서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너무나 낯설고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축 늘어진 민소매에 달라붙은 바지를 입고 그렇게 싫어하던 슬리퍼를 끄며 걷더라고요. 손이 까졌는지 붕대를 감고 있는 밖으로 피가 살짝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종종 출장을 다녀오면서 손이나 다리를 다쳐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부지불식간에 어디 부딪혔다, 누가 치고 갔다, 그냥 좀 까진 건데 덧날까봐 과하게 붕대 감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아까 친구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말로 미루어 보아 깡패가 하는 짓을 하고 다니다가 다쳐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그렇게 순진한 척 해맑은 얼굴로 지난 몇 년간 저랑 사이 섞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껄렁껄렁하게 제자리로 들어간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 거칠게 육두 문자를 쏟아내더라고요. 거리가 좀 멀어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다 손봐줬다, 다시는 건방지게 굴지 않을 거다, 그런 종류의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덜덜 떨며 한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게임에만 열중할 뿐 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대체 왜 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 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제가 왔다는 말 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던 건 확실했습니다. 짐작에 남편의 이중 생활이 들키면 자기네들한테도 좋을 게 없어서 다들 암묵적으로 숨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친정 엄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요 며칠 친정에 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그러자 아주 한참 뒤에 남편이 장모님 많이 안 좋으시냐, 자기는 안 가봐도 되냐라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엄마가 제사 음식 너무 많이 하다가 드디어 폭발하신 것 같다라는 대답을 보냈습니다. 조금 있다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사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을 찾아 그 이상한 공간에 갔을 때 너무 특이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누가 흥얼흥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흑흑거리면서 우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음악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가 들었으면 땡중이 풋 콩중 먹고 배 앓는 소리라고 했을 법한 낑낑거리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 공간에 있는 동안 그 음악이 몇 번씩 반복돼서 들렸는데 저한테 전화한 남편의 뒤로 계속 그 음악이 깔려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남편이 통화를 하는 걸 알고 일부러 조용해 주는 건지 사람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음악 소리만큼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중이었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잘못 본 거다, 비슷한 사람일 거다, 나는 0.001%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은 없고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도 남편이 아닌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남편 친구가 아니었을 거라고 가졌던 기대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보고 들은 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며 길거리를 걷는 사람, 육두 문자를 쏟아내며 그 무서운 사람들의 보스같이 구는 사람, 저한테는 철저하게 정체를 숨기고 놀랄 만큼 무서운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바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찾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여쭤보면 남편한테 그대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서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무작정 너무 오래 안 배워서 꿈에 나온다며 찾아갔습니다. 세상 어색하게 낯설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시부모님은 몹시 안절부절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은 원래 일정이 있었다며 저랑 인사만 나눈 채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어머님만 뻣뻣하게 굴며 저한테 말을 거셨습니다. 아유, 기철이랑 같이 오지.
왜 이렇게 혼자 왔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기철이요? 기철이가 누구예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철박이 어렸을 때 태명이 기철이었거든. 아기 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 그게 익숙해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다 큰 애 이름도 헷갈린다.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얼버무리셨어요. 어머님, 우리 그이 어렸을 때 사진 있어요? 어? 아니 뭐 사진 남아있는 게 있나. 다른 집들은 다 어렸을 때 남편 사진 보고 그런다는데 저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요.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아유, 그러게. 앨범이 남아있나 모르겠네. 에이, 어딘가 있겠죠. 제가 찾아볼게요. 예, 아이고 이것저것 뒤지지 말고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시어머니는 뭔가 그렇게 다 불안하고 마뜩찮으신지 제가 뭔가 집에서 찾으려고 돌아다닐 때마다 꼭 1살 아이 보듯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되거나 불안해서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들킬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앨범을 찾아냈습니다. 어머, 어머님, 여기 앨범 있네요. 아유, 그러게, 거기 있네. 이사할 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왜 거기에 있었을까? 세상에, 드디어 제 남편 어릴 적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렇게 연 앨범에는 어렸을 적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유치원 다닐 때 사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보통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들 가슴팍에 이름표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그 이름표에 어머님이 태명이라고 했던 기철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름표를 태명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자기 이름도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혼인신고할 때도 분명 이름은 기철이가 아니었거든요. 개명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신분을 도용한 거겠죠. 어쨌건 남편의 본명을 알아내고 저는 앨범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렸을 때 얼굴 하나 보니까 좀 속은 시원하네요. 어머님, 어떻게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실래요? 아유, 아니야. 집밥 먹어야지. 너는 그리고 저기 친정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며. 음식 좀 싸줄 테니까 가서 친정어머니랑 먹어. 응?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아유, 어머님 편찮으셔서 그것도 신경 쓰일 텐데 뭘 이렇게까지 왔어. 아니에요. 그이가 시간 되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라도 와서 한 번은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그이랑 같이 올게요. 그래. 아니, 저기 철박이랑 서로 시간 정해서 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뵙고 왔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적잖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말도 없이 왜 갔냐고 하길래 그냥 친정 엄마가 편찮으신 걸 보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별 다른 거 없었냐고 물어보는 남편한테 별 다른 거 없었다고 했죠. 그냥 어머님하고 얘기 좀 하다가 당신 아기 때 사진 한두 장 보고 그냥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봤다고 했더니 남편 목소리에 조금 당황한 기색이 물들길래 갓난아기 때 모습이 지금 하나도 없다며 지금이 훨씬 잘생겨진 것 같다고 그냥 둘러댔습니다. 일단 남편의 본명은 알아냈지만 그걸 가지고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딱히 큰 죄를 저지른 흔적을 제가 찾을 수는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마음만 흐트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을 찾으러 간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비아냥거렸던 그 여자였어요. 화장을 싹 지우고 옷을 얌전하게 입으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때는 엄청 나이 들고 사나워 보였는데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밋밋한 옷을 입은 걸 보니 오히려 저보다도 좀 어려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여자라는 걸 알고 좀 긴장하고 무서웠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할 말 있어서. 저한테요? 무슨 얘기요? 저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했어. 그냥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어. 다짜고짜 반말로 할 말 있어서 찾아왔다는 여자의 태도에 좀 빈정이 상했지만 어쩐지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존대하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찾아왔냐고 묻자 그 여자 정말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순식간에 돌변해서 저한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철박이 옆에 붙어 있을 거야? 붙어 있다뇨?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쳤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정말로 영문을 몰라 대묻자 그 여자가 갑자기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저한테 성질을 버럭내며 온갖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너무 어리벙벙했어요. 그리고 곧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핸드폰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여자 얘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인 남자였어요. 왜 친구가 없었는지,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선물 한 번 안 사다 줬는지, 시댁은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한 번을 가지 않았는지, 사람 많은데 왜 가기 싫어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한순간에 밝혀졌습니다. 제 남편, 사기, 도박, 그리고 불법 약물 그런 걸로 인터폴의 수배가 된 수배자더라고요. 너 철박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걔 속속들이 다 알아. 걔가 사람 납치해서 장기 빼다 팔 때도 난 옆에 있었고 철박이 말 한마디에 여기저기 약 갖다 나르면서 목숨 건 것도 나야. 걔 오도가도 못할 때 돈 퍼질러서 배 태워 한국 데리고 들어온 것도 나고. 그런데 왜 걔랑 사는 건 너여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말에 의하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아닌 척 살고 있는 게 제 남편인 거죠. 그런 남편 옆에서 수년간 물심양면 뒷바라지했던 어둠의 세계 안의 역할인 여자가 더 이상은 그림자로 있고 싶지 않다며 제게 따지러 온 거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으로 위장해서 살면서 제 카드, 제 명의 핸드폰을 쓰고 살았던 범죄자였던 겁니다. 제가 혼인신고했던 부철박이라는 사람도 남편이 누군가의 신분을 도용한 거였어요. 저는 완벽한 허상과 결혼 생활을 했던 겁니다. 본명으로 살 수 없으니 신분을 훔쳤을 거고 훔친 신분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다 재수 없으면 꼬리가 잡힐 것 같으니 제 명의를 썼던 겁니다. 그제야 왜 그 사람 명의로 뭐든 안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악에 바친 듯 얘기를 쏟아낸 여자가 마지막으로 제게 쐐기를 박듯 던진 말은 이거였어요. 나 그 사람 아기 가졌어. 사실은 처음에 여자 하나 잡아서 정착한다길래 그래, 도망 다니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원래 가장 평범한 데 숨어 들어가야 튀지 않고 일상을 살 수 있으니 도망가는 방법 중에 평범하게 사는 방법 택하는 거 그거 꽤 괜찮은 방법이야 라고 찬성했거든. 혼인신고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어. 보험이나 두둑히 들게 해서 어느 날 없애버리면 한몫 잡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당신이랑 안 헤어진다고 하대? 계속 같이 산대. 자기는 이게 편하대. 남편이 저랑 그냥 계속 살 거라고 했다고요? 우쭐해하지 마. 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중생활도 의심 안 하고 그냥 돈만 갖다 주면 고마워하고 만족해하면서 무던하게 사는 여자라고 편하다고 했거든. 너 철박이한테 가구 이상 아니야. 알아? 그래도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닌 나랑 사는 건 이유가 있었겠죠. 놀고 있네. 그렇게 마지막 자존심 부리면 속이 시원하냐? 넌 가구고 난 여자야. 그러니까 애도 나랑 만들었겠지. 잘 들어.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철박이 아이. 나 당신보다 그 남자랑 훨씬 오래 알았고 내가 훨씬 잘 알거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좀 보내라고. 놓아주라고. 발밑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니 꼬인 실타래 한 문치가 제 가슴에 꽉 들어차는 것처럼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제 남편을 빼앗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 남편을 포기시키려고 저한테 이런저런 증거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여자지만 사랑에 눈먼 여자의 판단력은 참 어이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매달리다시피 남편을 자기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 여자는 자기가 찾아온 거 남편이 아는 순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이 다 부정당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녹음된 내역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남편의 흔적들이 있는 물건들을 챙겨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경찰서에 붙어있는 지명 수배자 포스터에 떡하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사기, 강간, 불법 도박, 살인미수. 붙어있는 사람 중에 가장 화려한 수배 목록을 가지고 떡하니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포스터가 붙은 곳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좀 더 일찍 의심을 했었을 텐데 말이죠. 왜 남편이 그렇게 저도 밖에 못 나가게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기 정체가 들킬까봐 겁이 났겠죠. 저는 경찰의 조언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배자인 남편의 체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친정 부모님은 따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였어요. 제가 말해준 그 가게 근처에 경찰들이 잠복해 있다가 불법 약물과 도박을 신나게 하고 있던 남편과 그 일당을 우르르 체포했습니다. 그 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채소, 폭력과 살인미수 하나씩은 걸려있던 수배자들이어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날 체포 나갔던 경찰들이 불패를 차렸다고 할 정도였대요. 몇 년을 헤매며 찾던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한 날이라서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도박과 장기밀매, 불법 약물로 몇 나라에서 수배가 된 중범죄자 중 중범죄자였습니다. 제가 수사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저한테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옛 회사 동료의 정체였어요. 그 사람도 중국에서 밀수를 주선하던 브로커였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으로 도망을 나오면서 그 역시도 신분을 세탁하게 된 거였고 중국에서 자기랑 일하던 남편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며 절 소개한 거였습니다. 정말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잠시 몸 숨길 안전한 반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듣고 보니 제가 가진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형제, 자매 없는 외동, 바깥 활동 즐기지 않는 것, 사교적이지 않을 것, 집에만 있는 것 지루해하지 않을 것 등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사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참나, 그냥 살면서 너무 번잡스러웠던 게 싫어서 선택한 삶이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수배 중이었던 남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는 경찰과 변호사를 통해 들었고 남편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아마 몇 번 저랑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만 중간에서 잘 정리해 주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는 그 사람이 갇힌 후에 비로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듣다가 기절하셨고 아빠는 다 들은 후 과호흡으로 쓰러지셔서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두 분 다 며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몸조리를 하셔야 했습니다. 기절해서 깨어난 엄마의 첫 마디는 절규 같은 이 말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자손 복받게 해달라고 조상제사 챙겼는데 이게 그 답이야? 이게 그 답이냐고. 내가 앞으로 제사 챙기면 미친년이다, 미친년. 그러면서 엄마는 그 오랜 시간 엄마의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제사를 한순간에 다 때려쳤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제사는 명절과 돌아가신 날 정도 챙겨서 드려야 되지 않냐는 아빠에게 한 번만 더 제사의 제자만 꺼내도 이혼이라며 아주 강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빠,
살짝 깨갱하면서 더 이상 우리 집에 재산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셨죠. 저의 이 사건이 불러온 유일한 좋은 일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 이름도 개명하고 이사도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돈이 모이면 눈, 코, 입도 좀 성형을 하려고요. 워낙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한동안은 감옥에서도 못 나올 거고,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저를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제가 할 수 있는 주의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구가 없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었고 번잡스럽지 않다고 반가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쉬었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모든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식이 감옥 갈까봐 쉬쉬 숨기고 도와주셨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뒤졌던 앨범이 있던 곳에서 남편이 숨겨둔 불법 약물이 발견되고 각종 범죄에 사용했던 도구도 발견되어 그분들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저를 찾아왔던 여자는 가장 안 좋은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를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경찰에게 나중에 그 여자 임신했다고 찾아왔다는 말을 했는데 다 체포했지만 그 여자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죠. 하지만 몇 주 뒤 근방에 안 쓰던 창고에서 꽁꽁 묵힌 채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세상을 떠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묶었던 밧줄에서 남편과 그 일당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아마 저를 찾아온 게 발각되었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정말 혼자 책 보고 영화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니,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저를 찾지 못할 방법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디 여행이라도 가라고 했지만 일단 저와 제 가족의 생각은 지금간에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경찰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불안함을 안고 사는 건 제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자 흔적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와 제 가족이 다치지 않고 끝나서 참 다행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이 저지른 죄명을 듣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쳤거든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